12살 아이가 수천억 재벌 회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회장은 비웃으며 내기를 걸었죠. 맞으면 10억 줄게. 틀리면 네 아빠 감옥 가는 거야.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배신자를 찾아냈을까요? 그리고 10년 후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도윤이가 사는 달동네 골목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형은 벌써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20살 형의 손은 지퍼를 올리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건설 현장 대타 자리. 하루 일당 12만 원. 이 돈이면 이번 달 전기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윤이 운동화도 하나 사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도윤아. 형이 아직 이불 속에 있는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긴장이 느껴졌어요. 너 오늘 혼자 아빠 따라갈 수 있겠니? 강남 본사까지. 도윤이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의 떨리는 손을 봤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12살 아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응, 갈 수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형, 걱정 마. 내가 다녀올게. 도윤이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형은 그제야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낡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형의 발소리. 쿵, 쿵, 쿵. 점점 멀어지는 그 소리를 도윤이는 한참 동안 듣고 있었어요. 6시. 아버지 태식이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태식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손이 자꾸 멈췄어요.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가 다시 열고 김치 한 조각을 더 넣고 또 망설이고 아빠 왜 그래?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봤어요. 오늘 회장님이 본사에 오신다더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 에드워드 케인. 태식은 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볼 수도 없었죠. 케인그룹 본사 로비 경비는 특급 경비원들만 서는 자리였습니다. 태식 같은 말단은 지하 주차장이나 후문을 지켰어요. 하지만 오늘은 김 대리가 아파서 쉬는 날. 갑자기 태식에게 로비 근무 지시가 떨어졌죠. 도윤아, 거기선 절대 아빠한테 말 걸면 안 된다. 알았지? 응.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아무것도. 태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어요. 월급 2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이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형의 대학 등록금은 꿈도 못 꾸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죠. 도윤이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꺼냈어요. 파란색이었던 운동화는 이제 회색빛이었습니다. 밑창에 구멍이 나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죠. 끈은 2번이나 끊어져서 묶어놓은 매듭이 울퉁불퉁했어요. 새 신발. 언제 사주신다고 했더라. 도윤이는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형이 새벽부터 일 나간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7시 15분.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골목을 비췄지만 여전히 그늘이 더 많았어요. 비좁은 계단, 녹슨 난간,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시장 가는 할머니, 출근하는 아저씨, 학교 가는 아이들. 버스 정류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빠 몇 번 타? 간선버스 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 갈아타야 돼.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강남까지는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도윤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덜컹거리며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올라탔죠. 도윤이는 아버지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서자 버스가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죠. 차창 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간판, 빨래가 널린 옥상, 슈퍼마켓, 철물점, 분식집. 도윤이가 아는 세상이었어요. 친구 집도 보였고 늘 가던 문구점도 지나갔죠. 하지만 버스가 강을 건너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높아졌어요. 유리로 된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거리는 넓어졌고 차들도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빨랐고 자신감이 넘쳤죠.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도윤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 하이힐 신은 여자들, 모두들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변을 보지 않았죠. 도윤이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도윤아, 손 놓지 마. 태식이 아들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죠. 9시 5분. K인그룹 본사 앞. 도윤이는 목을 한껏 젖혔습니다. 건물이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30층은 좋게 넘어 보였죠. 유리로 된 외벽은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회전문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드나들었어요. 여기가 아빠 회사야? 도윤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이끌고 직원 출입구로 향했죠. 보안 게이트. 태식이 목에 걸린 직원증을 기계에 찍었습니다. B-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게이트 앞을 지키던 경비원이 도윤이를 봤죠. 애는 누구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경비원이었지만 이 사람의 유니폼은 태식 것보다 깨끗했어요. 계급장도 달려 있었죠. 아들입니다.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태식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너무 깊이 숙여서 도윤이는 아버지 머리만 보였어요. 규정 위반인 거 알지? 다음엔 안 돼. 경비원이 인상을 쓰며 손짓했습니다. 태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 도윤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아니, 높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하늘 같았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죠. 너무 반질반질해서 도윤이 낡은 운동화가 그대로 비쳤습니다. 구두 소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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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죠. 양복, 정장, 명품 가방. 도윤이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형이 물려준 점퍼,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를 바지. 아빠, 쉿, 조용히 해. 태식이 아들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경비실 근처였어요. 여기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동료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태식이 형님 오셨어요? 젊은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도윤이를 향하고 있었죠. 예. 도시락 전달하러 왔습니다. 태식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낡은 천이었지만 정성껏 매듭을 지었던 흔적이 보였죠. 도시락을 꺼내 건넸습니다. 오늘 회장님 오신다며? 긴장되시죠? 예. 실수 안 하려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로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일제히 한쪽을 보기 시작했죠.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 고요 같았어요.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세단 2대가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로비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죠.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얼어붙은 겁니다. 커피를 마시던 사람, 서류를 들고 가던 사람, 전화 통화하던 사람, 모두가 일제히 입구를 향했어요. 수행원이 먼저 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이어폰 줄이 목덜미로 내려가 있었죠. 그들이 좌우를 살피자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비서, 임원, 보좌관, 최소 1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에드워드 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죠. 은발을 깔끔하게 넘긴 머리, 주름 하나 없는 맞춤 양복, 눈빛은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지팡이조차 짚지 않았어요. 걸음걸이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당당했죠.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회장님, 누군가 외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아니,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숙였죠. 마치 파도처럼 로비 전체가 숙여졌습니다. 구두굽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도윤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고개를 숙여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케인 회장이 걸어가는 길목에 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정확하게 3미터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태식이 아들 머리를 급히 눌렀어요. 고개를 숙이라는 뜻이었죠. 도윤이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는 않았어요. 눈동자만 살짝 올려서 회장을 훔쳐봤죠. 케인 회장의 구두가 가까워졌습니다. 광이 나는 검은 구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소리였죠. 이 건물 전체를, 아니, 이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의 발걸음. 수행원들이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앞에 셋, 뒤에 셋, 양옆에 각각 둘. 완벽한 진영이었어요. 그들 뒤로 비서들이 따라붙었죠. 누군가는 태블릿을 들고, 누군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 브리핑, 케인 회장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목소리. 힘이 있었죠. 오전 10시, 이사회. 11시, 투자심사. 오후 2시, 계약 서명식입니다. 여비서가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서명식 상대는 트리플랜드 개발 컨소시엄입니다. 회장님, 케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약 50m.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지나는 동안 로비에 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봤죠. 수행원 중 한 명. 회장 바로 왼쪽 뒤에서 걷고 있는 남자.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회장 가까이 붙어 있었죠. 회장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코끝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붉은색 점. 크기는 쌀알만했죠. 하지만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빨간 펜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했어요. 도윤이는 그 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점,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불길했죠. 마치 잘못된 그림 속 하나의 오류 같았습니다. 애 데리고 여기서 숨도 쉬지 마. 갑자기 누군가 태식의 어깨를 거칠게 쳤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한국지사 상무 한민구라고 적혀 있었죠. 50대 초반,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은 불그스름했어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한민구는 코웃음을 쳤죠. 경비 주제에 새끼까지 데리고 와. 여긴 놀이터야.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관심 없다는 듯이. 도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혼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아니,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집에선 강했습니다. 형한테도 큰 소리치고 도윤이를 혼낼 때도 당당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았어?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민구가 헛기침을 하고는 케인 회장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회장이 들어가려는 순간, 아저씨,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로비는 너무 조용했죠. 그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아, 태식이 아들 팔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도윤이는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케인 회장이 멈춰섰어요. 수행원들도 멈췄습니다. 비서들도, 임원들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멈췄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케인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차가운 눈빛, 감정이 없는 눈, 마치 유리구슬처럼 투명하지만 차갑게 빛나는 눈이었죠. 한 글자. 하지만 그 한 글자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옆에, 도윤아, 입 닥쳐. 태식이 아들을 뒤로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죠. 아저씨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순간, 로비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배신자,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수행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비서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케인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3초,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케인 회장이 웃었어요. 크크, 낮은 웃음소리. 비웃음이었죠. 배신자? 회장이 도윤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태식은 아들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린 녀석이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군. 케인이 도윤이 앞에 섰습니다. 위압감이 쏟아졌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죠. 회장은 한참을 도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가 배신자라는 거지? 저기, 도윤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코끝에 붉은 점이 있는 남자. 그 남자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죠. 루카스? 케인이 그 남자를 봤어요. 루카스 정. 케인의 오른팔로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저 애가 무슨... 루카스가 황급히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케인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죠. 재미있어. 회장이 다시 도윤이를 봤습니다. 근거는? 아저씨 코끝에 붉은 점이 있어요. 그건 나쁜 표시예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키득키득. 로비 곳곳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죠. 점 때문에 배신자? 미신 믿는 애네? 경비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케인 회장도 피식 웃었어요. 점이 나쁜 표시라. 흥미롭군. 회장이 뒤를 돌아 루카스를 봤습니다. 루카스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루카스, 자네 코에 점이 있었나? 예.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래.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도윤이를 봤죠. 꼬마. 예. 내기 하나 하지. 회장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내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루카스가 정말 배신자라면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지. 로비가 술렁였어요. 10억? 하지만 회장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틀렸다면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죄목은 많아. 태식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회장님, 제발, 입 닥쳐. 케인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이를 봤죠.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도윤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태식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지만 도윤이는 다시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케인 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회장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늘 오후 6시까지 루카스가 배신자라는 증거를 가져와. 못 가져오면 회장이 태식을 받습니다. 경찰 부르지. 그 말을 끝으로 케인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죠.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민구 상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침이 튀었습니다. 경비 주제의 회장님한테, 루카스 상무님한테 그가 태식의 멱살을 잡았어요. 태식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죠. 도윤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실수? 실수라고? 한민구가 태식을 밀쳤어요. 태식이 뒤로 휘청거렸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누군가는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내기까지 하셨어. 10억대 감옥이라고. 한민구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너 아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빠, 도윤아, 입 다물어.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앞으로 나섰죠. 아저씨가 먼저 내기하자고 했잖아요. 도윤이가 한민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뭐, 이 새끼가? 한민구가 도윤이한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상무님, 누군가 한민구 팔을 잡았습니다. 루카스 정이었어요. 코끝에 붉은 점이 형광등빛 아래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죠.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화내실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카스 상무님, 이 녀석이 상무님을 괜찮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도윤이를 내려다봤죠.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TV에서 본 걸 따라한 거겠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눈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루카스가 태식을 받습니다. 경비원분, 아드님 교육 잘 시키십시오. 다음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루카스는 돌아섰어요. 수행원 몇 명이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한민구가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당장 애 데리고 꺼져. 그리고 그가 태식 가슴팍에 명찰을 확 잡아당겼어요. 직, 명찰이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핀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명찰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울렸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운 좋은 줄 알아. 한민구가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해고시키시는 겁니까? 태식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지. 회사 망신시킨 놈을 왜 둬? 상무님 제발. 이 일자리가 없으면 저희 가족은. 닥쳐.
한민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군거리면서, 키득거리면서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아마 방금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겠죠. 태식은 바닥에 떨어진 명찰을 주었어요. K인그룹 경비 박태식. 플라스틱에 새겨진 글자. 5년 동안 매일 아침 달았던 명찰. 이제 부러진 명찰.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도윤이가 아버지 옷자락을 잡았어요. 태식은 아들을 보지 못했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분했고, 너무 무력했습니다. 가자. 태식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몸을 가눴죠. 도윤이 손을 잡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쏟아졌어요. 너무 밝았죠.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이 손을 끌고 계속 걸었죠. 빨리, 더 빨리. 이곳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왔을 때 태식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도윤이가 놀라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태식은 그대로 인도 벤치에 주저앉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빠, 이 일자리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형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태식 어깨가 들썩였어요. 도윤이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아빠, 울지 마. 도윤이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으려 애썼죠. 내가 증명할게. 뭘 증명해? 그 사람이 배신자라는 걸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도윤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저씨 눈빛 봤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태식이 아들을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도윤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점 하나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 그래도 해야 돼. 도윤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안 하면 아빠가 감옥 가잖아. 그 말에 태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자리가 있었죠. 하지만 태식은 앉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이도 창밖을 봤어요. K인그룹 빌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높은 건물 어딘가에 에드워드 케인이 있고 루카스 정이 있었죠. 6시까지. 시간은 지금 오전 10시. 8시간. 8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경찰서로 끌려갈 겁니다. 어떻게 하지? 도윤이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동네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올 때는 이렇게 힘들었나 싶었죠. 아니, 올라갈 때였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태식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5년 동안 지켜온 일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형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도윤이가 놀라 뛰어갔어요. 형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죠. 무슨 일이야? 태식이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쫓겨났어요.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재 나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거든요. 현장 반장이 화내면서 일당도 못 받고 쫓아냈어요. 침묵. 태식과 형, 도윤이. 세 사람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자. 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부엌 겸 거실 겸 방. 이불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낡은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 한 접시가 있었어요. 태식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 나도 일 잘렸어. 뭐? 형이 아버지를 봤어요. 도윤이가 회장 앞에서 실수를 해서
태식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형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도윤이, 너 미쳤어? 형? 회장한테 배신자가 있다고? 증거도 없이? 형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 화내지 마. 도윤이도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했다고 해결돼요? 아빠는 이제 어떻게 돈 벌어요? 형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죠. 이번 달 집세도 못 냈는데. 전기세, 가스비. 알아. 다 알아. 태식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오후 1시, 5시간 남았습니다. 도윤이는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태식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에드워드 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도 벗고 수행원도 없이 혼자 70 넘은 노인이 달동네 계단을 올라와 낡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태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케인이 태식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들어가도 되겠나? 에드워드 케인이 낡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의심했어요. 몇 시간 전 저 높은 빌딩 로비에서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걷던 그 사람. 모두가 고개를 숙이던 그 사람이 지금 달동네 골목 끝 좁은 계단을 올라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도 벗은 채 와이셔츠만 입고 혼자서 들어가도 되겠나? 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태식은 황급히 문을 열었죠.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케인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좁았습니다. 아주 좁았죠.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부엌과 거실과 방이 다 붙어 있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죠. 구석에 놓인 선풍기는 날개 하나가 부러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형은 벌떡 일어나 구석으로 비켰어요. 도윤이도 움츠러들었죠. 케인이라는 존재가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연못에 던져진 것처럼 모든 게 일렁거렸어요. 앉게, 케인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죠. 앉으라니까. 케인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후다닥 식탁 앞에 앉았어요. 케인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죠. 낡은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케인은 식탁 위를 봤습니다. 김치 한 접시, 금이 간 그릇, 녹슨 숟가락. 그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죠. 구겨진 이불,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형광등.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이를 봤죠. 도윤이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껴안은 채 작게 떨고 있었죠. 케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꼬마. 예.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오늘 로비에서 한 말 진심이었나? 예. 근거는 점이요. 코끝에 붉은 점. 그게 다인가? 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다였죠. 점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낡은 사진. 모서리가 해진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걸 봐라. 케인이 사진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태식과 도윤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는 2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케인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케인. 30살쯤 되어 보였죠. 옆에 선 남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케인이 사진 속 다른 남자를 가리켰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죠. 내 친구였네. 아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 케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40년 전 내가 이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옆에 있었어. 밤새 일하고 같이 라면 먹고 망할 뻔한 회사를 살리려고 발버둥 쳤지. 난 이 사람을 믿었네. 내 동생처럼. 케인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10년 후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10억? 20억? 몰래. 경쟁사한테 기술도 팔았지.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네. 회사가 망할 뻔했어. 태식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윤이도 눈을 떼지 못했죠. 그때부터 난 사람을 안 믿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케인이 사진을 도윤이한테 건넸습니다. 이 사진 속 친구도 코에 점이 있었어. 왼쪽 코끝에 빨간 점. 도윤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코끝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루카스 점 얘기했을 때 난 멈칫했네. 우연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케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걸 꺼냈죠. 서류 봉투였습니다. 오늘 오후 서명식이 있었네. 트리플랜드 개발권 5천억짜리 계약이야. 케인이 봉투를 식탁에 툭 놓았어요. 근데 서명하려는 순간 내 얼굴이 떠올랐어. 배신자가 있다던 그 말이. 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보류했지. 다들 미쳤다고 했어. 루카스도 임원들도. 하지만 난 일단 멈췄네. 그래서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시간 후에 검찰 발표가 났어. 트리플랜드가 분식회계 했다고. 계약서도 조작됐다고. 만약 내가 서명했으면. 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가 날아갔을 거야. 나도 공범으로 걸렸겠지.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래서 왔네. 이 꼬마한테 물어보려고. 케인이 도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넌 어떻게 알았나? 루카스가 배신자라는 걸. 도윤이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 도윤이도 몰랐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점이 그걸 확신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모르겠어요. 도윤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 아저씨 눈빛이 이상했어요. 회장님 옆에서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케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눈이 안 웃었다? 네. 입은 웃는데 눈은 차가웠어요. 마치 도윤이가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나쁜 일을. 케인은 한참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찰력이 있구나. 케인이 일어섰습니다. 좁은 방이라 천장에 머리가 닿을 뻔했죠. 하지만 관찰만으로는 부족해. 증거가 필요하네. 회장님, 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윤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실수했어요. 제발 경찰은. 앉아. 케인이 손을 들었어요. 태식은 다시 앉았죠. 난 내기를 했네. 6시까지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해. 케인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3시. 3시간 남았어.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 내가 도와주지. 케인의 말에 태식과 도윤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루카스가 정말 배신자라면 난 그걸 알아야 해. 회사를 지키려면. 케인이 도윤이를 봤습니다. 넌 눈이 있어. 사람을 보는 눈. 난 그게 필요하네. 케인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춰서서 뒤돌아봤죠. 도둑은 집 안에서 기름을 붓고 있네. 밖이 아니라 안에서. 그걸 찾아야 해. 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오겠네.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K는 사라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태식과 도윤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K인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케인이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 높은 곳에서 70 넘은 노인은 오랜만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죠.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틀린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옳았어요. 그런데 오늘 12살짜리 꼬마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5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K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트리플랜드 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수익률도 좋았고 리스크도 적었습니다. 루카스가 직접 검토하고 추천한 딜이었어요. 루카스? 15년 동안 옆에서 함께 일해온 남자. 밤을 새워가며 회사를 키웠고 위기 때마다 해결책을 찾아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로비에서 그 꼬마가 루카스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케인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코끝에 붉은 점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미신이었죠. 케인은 평생 숫자와 데이터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점 따위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서명식장에서 펜을 들고 계약서 위에 펜촉을 대려는 순간 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꼬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지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한 말이었죠. 케인은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루카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왜냐고. 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 뒤 검찰 발표가 났습니다. 트리플랜드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뉴스였어요. 계약서도 조작됐고 실제 자산은 장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만약 케인이 서명했다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케인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을 거예요. 케인은 그 뉴스를 보고 오랜만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꼬마가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린아이가 회사를 구한 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가 이 계약을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것. 루카스가 트리플랜드 측과 직접 협상했다는 것. 그리고 루카스가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었어요. 케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40년 전 사진. 젊은 시절에 자신과 옆에 서 있던 친구. 아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도 코끝에 붉은 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케인을 배신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기술을 팔고 결국 케인의 회사를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넣었어요. 케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케인은 달동네로 갔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수행원도 없이 그 좁은 골목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죠. 70이 넘은 몸으로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도윤인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케인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문이 열렸고 태식의 놀란 얼굴이 보였죠. 케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너무 좁았죠. 자신의 회장실 화장실보다 작은 공간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 같은 것. 이상했죠. 자신은 모든 걸 가졌는데 이 좁은 방이 부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 세 식구를 보니
뭔가가 여기 있었어요. 케인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케인은 도윤이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배신했던 옛 친구 사진. 그리고 말했죠. 도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루카스가 정말 배신자라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케인은 도윤이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 케인이 잃어버린 그것. 케인은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라고. 루카스가 정말 배신자라면 반드시 꼬리를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케인은 기다릴 겁니다. 냉정하게, 조용히. 그날 저녁 6시 케인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루카스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트리플랜드 건으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보고였죠. 케인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카스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루카스는 어색하게 웃었죠. 케인은 그 웃음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도윤이 말대로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자네 요즘 피곤해 보이는군.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내가 보니 확실히 지쳐 보여. 며칠 쉬게. 예.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 그래서 쉬라는 거야. 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어요. 케인은 루카스가 나간 뒤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루카스가 다음 수를 어떻게 둘지 케인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와 태식이 증거를 찾아준다면 케인은 덫을 닫을 겁니다. 완벽하게. 그날 밤 8시 달동네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이 동네는 해가 지면 금방 칠흑같이 변했어요. 도윤이네 집 작은 창문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죠. 태식과 도윤이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건설 현장 일을 다시 구하러 나갔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아빠, 우리 뭘 해야 돼?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루카스가 배신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한다는 건지, 경비원과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 문을 열자 에드워드 케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중년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죠. 수수한 양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케인의 수행원과는 달리 평범해 보였습니다. 케인이 안으로 들어오며 그 남자를 가리켰어요. 내 옛 친구네. 사립탐정 일을 하고 있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케인은 식탁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어요. 루카스의 최근 동선 기록이었죠.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15년 동안 내 옆에 있었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 케인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청담동 고급 일식집에 갔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항상 같은 사람과 만났습니다. 트리플랜드 개발 컨소시엄 대표 이사였어요. 계약 협상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태식이 물었습니다. 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협상은 이미 3달 전에 끝났네.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있어. 그것도 회사 사람들 몰래. 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일식집 이름은 스시 오마카세 긴자였죠. 예약제로 운영되는 1인당 3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루카스가 그곳에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네. 케인이 도윤이를 봤어요. 우리가 가야 해. 루카스가 뭘 하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도윤이는 긴장했습니다. 그런 곳에 자신이 간다고요? 하지만 케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태식이 당황하며 말했죠. 회장님, 도윤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위험하지 않네. 그저 지켜볼 뿐이야. 케인이 사립탐정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이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죠. 작고 정교한 카메라였습니다. 이걸로 촬영하면 돼. 루카스가 누구와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뭘 주고받는지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케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박씨, 자네도 함께 가게. 자네 아들을 지켜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케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케인을 올려다봤어요. 이 냉정한 재벌 회장이 자신 같은 경비원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 괜찮네.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케인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청소부로 위장하고 레스토랑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 주방장이 케인의 옛 지인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도윤이는 작으니까 청소 카트 안에 숨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서 루카스를 관찰하는 거예요. 루카스는 예약석 3번 방을 잡았네. 프라이빗 룸이지. 창문이 있어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어. 케인이 레스토랑 도면을 보여줬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죠.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식과 도윤이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스시 오마카세 긴자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반짝이는 명품 매장들 사이에 자리한 이 레스토랑은 겉보기엔 작았지만 내부는 호화로웠어요.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손에 든 청소 카트가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 괜찮아? 도윤이가 카트 안에서 작게 물었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카트를 밀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케인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어요. 주방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태식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죠. 3번 방이 보였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은 닫혀 있었지만 옆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태식은 카트를 창문 옆에 세우고 도윤이를 꺼냈습니다. 저기 봐. 도윤이가 속삭였어요. 창문 너머로 루카스가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죠. 맞은편에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트리플랜드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루카스 표정이 긴장해 있었어요. 계속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죠. 그때 루카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검은색 USB. 루카스는 그걸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죠. 트리플랜드 대표가 그걸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죠. 대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루카스가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죠.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현금. 루카스는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도윤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태식은 손에 든 작은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 카메라였죠. 클릭, 클릭.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루카스와 대표는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루카스가 일어섰죠. 식사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태식은 재빨리 도윤이를 카트 안에 넣고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루카스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죠. 태식과 도윤이는 한참을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케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세단 안에서 태식과 도윤이가 차에 타자 케인이 물었죠. 어땠나? 태식이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케인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루카스가 USB를 건네는 장면, 돈봉투를 받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텅 빈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던 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이제 알았네.
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루카스가 회사 기밀을 팔고 있었어. 15년 동안 내 옆에서. 다음 날 아침 케인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커피 머신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에드워드 케인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루카스가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루카스가 들어왔죠. 평소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루카스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글을 봤어요. 루카스 코끝에 붉은 점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보였죠. 케인은 그 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루카스, 자네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 케인이 말했어요.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확실히 안 좋아. 얼굴도 상기되고. 케인이 일어섰습니다. 루카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루카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케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루카스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 그럼 됐네. 케인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게. 케인이 봉투를 루카스에게 건넸어요. 루카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어젯밤 스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건네는 장면, 돈 봉투를 받는 장면. 모두 선명했어요. 루카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이건 설명은 필요 없네. 케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회사 기밀을 팔고 트리플랜드와 짜고 날 속였지. 루카스는 뒤로 물러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들을 거 없네. 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루카스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경찰에게 손짓을 했어요.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였죠. 경찰은 문 옆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케인이 루카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루카스, 자네와는 15년을 함께 일했네. 밤을 새우고 위기를 넘기고 회사를 키웠지. 난 자네를 믿었어. 케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배신했나? 돈 때문인가? 아니면 권력? 루카스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케인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죠. 데려가시게. 경찰이 루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루카스가 소리쳤어요. 회장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케인이 멈춰섰습니다. 루카스가 케인을 노려봤죠. 회장님은 15년 동안 저를 뭘로 봤습니까? 부하? 도구?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가족도 포기하고. 그런데 회장님은 저한테 뭘 줬습니까? 루카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친구들은 다 재벌이고 정치인인데 저는 그냥 월급쟁이였어요. 15년 일해도 회장님 하루 수입도 안 돼요. 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루카스가 계속 소리쳤죠. 그래서 했습니다. 제 몫을 찾으려고. 자네 목? 케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배신하는 게 자네 몫인가? 회사가 아니라 회장님을 배신한 겁니다. 루카스가 소리쳤어요. 경찰이 그를 붙잡았죠. 루카스는 끌려가면서도 케인을 노려봤습니다. 케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고 회장실은 다시 고요해졌죠.
K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도윤이네 달동네가 있을 겁니다. K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박씨, 나네. 오늘 오후에 자네 아들과 함께 본사로 와주게. 할 얘기가 있어. 오후 3시 K인그룹 본사 로비. 태식과 도윤이가 들어섰습니다. 이틀 전과 똑같은 로비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상무가 배임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태식은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왜 부른 건지 몰랐죠. 혹시 도윤이한테 상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어줬죠. 케인이 책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 케인이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어요. 그리고 소파를 가리켰죠. 앉게. 태식과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케인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죠. 박씨, 복직하게. 케인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귀를 의심했어요. 예. 경비일 말이야. 다시 하게. 아니, 승진이네. 보안실장으로. 태식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보안실장? 그건 경비원 중에서도 최고 직급이었죠.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네. 아들을 위해 목숨 걸었잖아. 케인이 도윤이를 봤어요. 그리고 이 꼬마. 케인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약속대로 10억이네. 루카스가 배신자였으니까. 도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억? 태식은 황급히 손을 저었죠.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약속은 지켜야지. 케인이 통장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케인이 도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이 돈으로 공부하게. 좋은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제대로 배우게. 그리고 10년 후에. 케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회사로 돌아오게. 내 옆에서 일하게. 도윤이는 케인을 올려다봤어요. 케인 눈빛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죠. 난 늙었네. 사람 보는 눈도 흐려졌어.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진짜를 볼 수 있잖아. 케인이 도윤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10년 후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약속하나?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약속할게요. 케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케인그룹 본사 이사회실. 오전 10시.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케인 회장은 8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단단한 모습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2살 청년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 똑바른 자세. 도윤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12살 꼬마가 이제 명문대를 졸업하고 케인그룹에 입사한 거예요. 소개하지. 우리 회사 새 전략기획팀 이사, 박도윤이네. 케인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몇몇은 수군거렸죠. 22살의 이사? 회장 특혜 아니냐고. 도윤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케인을 봤죠. 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신규 투자건에 대한 논의였죠. 임원들이 차례로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 찬성이었어요. 수익성 좋고 리스크 적다고 했죠.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투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민구 전무가 비웃듯 말했죠. 10년 전 태식을 해고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케인 눈치를 보며 아첨하는 사람이 됐지만요. 무슨 근거로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긍정적인데. 도윤이는 서류를 펼쳤어요. 파트너사 대표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눈빛이 불안정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눈빛? 그게 무슨?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루카스 상무도 눈빛이 이상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루카스 사건은 아직도 회자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검토하지. 도윤이 말대로. 일주일 후 그 파트너사가 분식회계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도윤이가 또다시 회사를 구한 겁니다. 케인은 도윤이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죠. 자네 아버지는 잘 계시나? 예. 보안실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형은? 대학 졸업하고 건축회사 다닙니다. 케인이 웃었어요. 잘 됐네. 다들 잘 됐어. 케인이 도윤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알아? 10년 전 그날 자네가 내 인생을 바꿨네. 제가요? 그래. 난 평생 숫자만 믿고 살았어. 사람은 안 믿었지. 배신당할까봐. 케인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런데 자네가 가르쳐줬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케인이 도윤이를 돌아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고맙네, 도윤아. 도윤이도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저 멀리 도윤이네 달동네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요. 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발자국이라고 했던가. 자네 얼굴엔 착한 발자국이 가득하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죠. 그날 이후 케인과 도윤이는 함께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늙은 재벌과 젊은 청년. 숫자를 보는 사람과 사람을 보는 사람. 둘은 완벽한 파트너가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걸. 12살 꼬마의 한마디가 수천억 회사를 구했고 10년 후 그 아이는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